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오늘 시장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조정 흐름 보였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흐름 보면요. 현대차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춘 모양입니다. 전일 음봉을 모두 메꿀 만한 오늘 양봉 흐름 나타냈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 반면에 호실적을 나타냈지만 차익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하락 흐름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가운데 실적과 연계된 주가와 종목 흐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실적을 대비한 종목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냉철한 분석 준비해왔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하고 다양한 팁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어떤 분들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목표 계좌의 수익을 초단기에 달성해주시는 분입니다. 최영동 멘토님 자리하셨고요. 이어서 정확한 매매 타이밍 전달의 고수시죠. 나이스헌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오늘은 최영동 멘토님과 나이스헌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봐야 할 텐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최영동 멘토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일단은 뭐 종합주가 지수 마이너스 0.27 정도 마감이 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지수도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0.04%. 다만 조금 이제 금일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금일자의 움직임들을 좀 보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이제 후쪽이겠죠. 예, 오후장에 대한 이제 약세 흐름들 다소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지난주에 급락세에서는 상당 부분 빠르게 조금 전환되는 모습들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고요. 다만 이제 내일자에 대한 움직임들은 금요일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다음 주에 있을 ECB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FOMC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마무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이루어진 흐름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일단은 경기 민감주들, 특히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이제 대형주들에 대한 포지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3분기 실적에 대한 EPS 자체는 시장의 예상치들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글로벌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이제 유럽 쪽이라든지 미국 쪽,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경기 둔화 흐름들, 아직까지 시장에서 먹구름이 조금 거친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점. 그렇더라고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해외 쪽과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시장에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로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경기 민감주들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점. 상대적으로 그렇더라고 되면 풍선 효과가 기존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 발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같은 경우는 실적주와 비실적주로 나눠지는 풍선 효과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기 민감주들, 오늘 현대차가 5%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단은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실적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에 대한 확대 정책들을 좀 내보내면서 일단은 시장에서 5%대의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점은 일단은 그만큼 실적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실적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기술적으로 반등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3분기뿐만 아니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셔야 되는 화학주라든지 조선업종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여전히 불안정하다라는 점.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수주와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이제 화장품주라든지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은 연일 시장과는 별도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시장은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코스닥 증시의 강세 흐름들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다음 주에 과연 FOMC 쪽에서 10월 테이퍼링에 대한 종료가 진행이 됐을 때 과연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PER 자체가, 퍼 자체가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른 이제 충격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는 종목군들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다음 주에 변곡점이 발생이 될 개연성도 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치고 빠지는 전략들을 잘 수립을 하셔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FOMC와 관련된 이슈 확인을 또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이스헌터 전문가님께도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봐야겠죠?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최영도 멘토님이 앞에서 좀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좀 외적인 거를 좀 말씀드릴 텐데, 오늘 어제 이제 미국장이 좀 많이 빠졌었죠. 캐나다에서 국회의사당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죠. 이제 총격전이 있었는데, 캐나다라는 나라는 이제 중립국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나라 중에 스위스랑 이제 캐나다가 있는데, 캐나다에서 총격전이 있었다는 거는 좀 시장에서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시장이 좀 굉장히 출렁거릴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 됐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에는 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현대자동차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불확실성 해소, 주가가 이제 저점일 때, 최바닥일 때 나오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고 호재다라는 증시의 격언이 있죠. 그런 말처럼 오늘 좀 현대자동차가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또 반대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 발표가 나오는 시점이 1시 반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아침에는 좀 매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다 나왔을 때 또 기관이나 외국인에서 또 수급이 좀 받쳐주면서 끌어올렸다. 결국엔 또 개인 투자자들만 또 당하는 또 시장이 된 것 같지 않나 보여지는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제가 종합을 해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수는 코스피 지수 0.27% 하락을 했지만 코스피 100 지수 0.49%, 코스피 200 지수는 0.3%. 결국엔 코스피 100 지수가 더 하락이 컸다라는 거는 대형주의 하락이 좀 컸다, 시장 하락이 컸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04%. 장중에는 계속 플러스권을 유지하다가 결국 장 끝날 때쯤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결국엔 중소형주들이 좀 그나마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이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대형주는 1,9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7억 정도만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양시장을 동시에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선물 쪽을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지금 총 누적 포지션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한 3천억 가까이, 3조 가까이를 지금 매도를 했고, 지금 반대적으로 기관들이 지금 다 매수를 좀 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개인들은 거의 손절이 나갔다 보시면 돼요. 지수가 거의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이 현재 거의 다 지금 손절이 나가서 거의 갖고 있지 않는데, 지금 이 정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라면은 아마 거의 맥시멈으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에 있는 현재 주가는 좀 저점에 있고 바닥권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보고요. 다음 주에 말씀하신 대로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결과 좀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나라 오늘 장을 좀 봐서도 아시다시피 대내 악재에 의해서도 좀 굳건하게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좀 밝지 않나. 지금 또 좀 우울한 전망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 정리해봤고요. 전략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앞서서 최영동 멘토님이 오늘도 좀 힌트를 주셨는데요. 어떤 이슈가 선정됐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최근 화학주에 대한 부진한 업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롯데케미칼을 필두로 전반적인 화학주가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대장주인 LG화학 실적 충격이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급감한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로 화학주 실적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증권가에서는 경기 민감도가 높은 화학산업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높은데요. 특히 유럽이 경기 둔화 우려의 근원지라는 점에서 중국과 유럽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화학주의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가 하락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면 제품 가격도 덩달아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속되는 업황 부진 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화학주. 과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걸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적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LG화학을 필두로 한 전반적인 화학주들의 흐름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실적과 관련해서 돌아가면서 문매를 좀 맞고 있는데요. 이런 화학주들의 하락 원인,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최영동 멘토님, 전반적으로 유가 얘기하면 화학주와 함께 또 태양광, 2차 전지 관련주도 엮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원론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유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체 에너지들에 대한 이제 개발 욕구가 상당히 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체 에너지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활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유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저가세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개발 욕구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BEP 자체를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개발할 의미가 없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유가가 경제 자체가 그러니까 삼재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고요, 유가도 떨어지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유가가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경기 둔화로 인해서 수요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LG화학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은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 화학업종에 대한 안 좋은 영향에 대한 첫발을 좀 내딛는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자 같은 경우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41%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후발주라고 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충격적인 부분들은 LG화학이라는 그룹일 것 같아요. 기존에 아무리 차화정, 정화조라는 종목군들, 섹터군들이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LG화학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상당히 좀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롯데케미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유업종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의 뭐 상품군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죠.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정유뿐만 아니고요. 전기 소재까지 연동이 돼 있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 자체도 시장의 컨센 자체를 영업이익 자체를 12% 이상 하회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3분기 실적은 앞서서도 이제 현대차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발생이 됐을 때 이 불확실성이 거치게 되면은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속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뒤로 하고 연일 지금 하락세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시장에서는 조금 평가 자체가 상당히 조금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LG화학 이렇게 힘없이 밀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려감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나이스헌터 전문가님은 오늘 네. 화학주에 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 준비를 또 해오셨을까요? 최영도 멘토님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제가 네. 좀 제 얘기만 좀 골라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네. 이제 원유 가격이 좀 하락하는 거는 이제 우선 소비가 이제 줄었다는 게 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어제 미국에서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제 유가가 좀 크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학주들이 오늘 좀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슈가 있었어요. 이벤트가 있어서 좀 유가의 하락이 오늘 그 화학주들에게 하락을 좀 불지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예전하고 한 몇 년 전인가요? 예, 유가가 한 110달러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는 그때 이제 경기 부양책 양적 완화가 한참 진행되는 시점이었죠. 이때 돈이 풀렸을 때 원유에도 물론 다 그게 또 기업 발전이나 뭐 대출에 쓰이면 좋겠지만 이 단기 투기성 자금으로 원유에도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이 되면서 이 단기 투기성 자금 한 번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금들이 이제 시장에서도 더 이상 이 저가 매수를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유가가 좀 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투기성 자금이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단기 트레이딩 자금으로도 들어오는데 지금은 현재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지금 유럽 경기가 좀 살아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디플레이션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좀 타격을 좀 당분간은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이런 양적 완화는 돈을 좀 더 푼다든지 아니면 돈 푸는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이 금리 인상은 뭐 당분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 이런 또 단기 투기성 자금이 원유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화학주에게도 단기적인 상승은 또 가능해 보이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제 11월 달에 되면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란의 뭐 제재를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오펙에서도 충분히 이게 80달러라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이상 석유 생산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석유 생산을 늘릴 필요 없고 뭐 사우디나 이런 중동 국가에서 원유 생산량을 줄이는 이런 뭐 회의를 한다면은 여기서 뭐 더 이상 유가 하락은 70달러 이하로는 좀 80달러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뭐 원유 가격이 좀 상승하게 된다면은 화학주들도 당분간 앞으로는 좀 힘들지 몰라도 4분기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유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관점이신 우선 거죠? 11월달 이벤트들이 좀 종료가 된 후에 그때 후에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80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자, 그렇다면 최영동 멘토님께서는 이 유가 하락 추세에 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지금 화면을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WTI 그리고 이제 브렌트 이제 북해산 근월입니다. 일단은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80달러 선에서 지금 전체적인 이제 석유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하락에 대한 세기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FOMC 쪽에서 어떠한 이제 반응들을 나타낼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을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조금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옐런 의장이 얘기를 했었던 내년도 초에까지의 움직임들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점. 나는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자체를 좀 늦춰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요 이제 해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자재 가격들에 대한 이제 반등 흐름들은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은 사실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작용이 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화학업종이라든지 원자재 기업들에 대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주변국들에 대한 움직임들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일정 수준 주가에 대한 반등 흐름들은 좀 나올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고스란히 작용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엔화 약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석유화학 단지 자체가 상당히 조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존의 우리나라 이제 여천 NCC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생했었던 상품들을 수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 자금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금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도가 상당히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좀 보게 되면 단순하게 뭐 유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화학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100% 다 반영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만 해도요, 뭐 정유화학, 2차 전지, 태양광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담고 계실 텐데요. 대응 전략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몇 종목 정도 차트 확인하면서 대응 전략 살펴주시죠. 예, 일단은 뭐 OCI 좀 보셔야 되겠죠. OCI가 일단은 뭐 10만 원대를 좀 깼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은 참 우스갯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남자의 주식이라고 해서 이제 OCI를 보통 평가를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모습들을 좀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금 좀 난해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등다운 반등이 전혀 없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10만 원대 이탈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9만 원대에서 이런 이제 단기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지켜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기술적인 반등 이외에는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소식들도 있었죠. 작년에는 웅진 관련된 이제 웅진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웅진 그룹이 사실은 다양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만들어내면서 좀 핵심 사항으로 좀 태양광 쪽으로 좀 돌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결과들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OCI는 그런 대로 이제 대장주라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만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 말고 사업적인 포트폴리오 자체가, 아니면 사업적인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가 과연 나와줄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케미칼 정도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 10월달, 11월달 24,800원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태양광 업황에 대한 움직임들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추세 자체로 급격하게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오늘자 같은 경우도 11,450원, 0.44% 상승 흐름들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반등 이외에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로 인해서 주가를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간들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간헐적으로 좀 들어오곤 있지만 어떻습니까? 뭐 꾸준하게 좀 매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보시게 되면은 직전 저점에 대한 움직임들 어느 정도 잡아주곤 있지만, 추가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수급 주체에 대한 요인들로는 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CI도 수급 정도 좀 체크를 안 하고 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OCI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는 하고는 있지만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런대로 반응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더 슬픈 얘기죠. 개인들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연일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되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태양광에 대한 업황에 대한 이해 없이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단순하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면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그렇다라고 되면은 기존의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 수준 반등들이 나오게 되면 이 물량들이 다시 한번 시장 매도세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V자 반등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요원한 그런 이제 희망사항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석유화학과 함께 또 SDI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인 만큼 삼성 SDI 차트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SDI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SDI는 기본적으로 좀 V자 반등이 좀 나왔어요. 네. 예, 뭐 제가 잠깐 좀 SDI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다음 달입니다. 11월 17일이면은 이제 SDS가 이제
상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삼성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DI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호전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다른 화학업종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과연 SDI가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대용량화 그리고 이제 소형 중형, 대형까지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향후에 벌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체가 좋아지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보거든요. 다른 그 소재 업종이라든지 전기 소재 쪽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SDI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만 원대까지의 반등 흐름들, 그와 더불어서 개별적인 이슈,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자체가 조금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삼성 SDS가 시장에 상장을 해서 과연 히트를 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움직임들은 조금 더 강세 쪽으로 좀 판단을 내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별 차트를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답답하실지 심정이 느껴지는데요. 이번에는 정유주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나이스헌터 전문가님이 좀 도와주시죠. 네, 정유주 같은 경우는 SOL이나 SK이노베이션 우선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이 대표적인 이제 정유주인데 지금 차트를 보셔도 좀 오랫동안 길게 하락을 했었던 모습인데 최근에 들어서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이제 거의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 관점은 좀 아니라 보여지고 최소한 기술적 분석상 60일 이동평균선 지금 현재 보시는 자리에서는 이 61선 부분 이 녹색선 61선 자리인데 이 6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하는 걸 반복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 9만원 선 정도가 되겠죠. 이 9만원 선 정도 올라와서 이 61선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우선 이거는 기술적인 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또 하나 팁을 좀 드리면은 이 하락하는 주가들의 그 캔들을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많아요. 보시면은 다 음봉이라는 거죠. 아침에 시작했었던 가격 대비 팔자세가 더 많다는 거죠. 팔려는 매도하는 세력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계속 음봉이 나오는데 최소한 내가 지금 매수를 하려는 시점에서 캔들, 그러니까 열흘간의 주가를 봤었을 때 최소 양봉 개수가 더 많을 때 양봉 개수가 더 많을 때 그럴 때 진입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좀 안전된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SK이노베이션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중동산 원유를 수입을 해서 썼는데 이제 그 WTI 가격이 좀 중동산 원유 가격보다도 비슷한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훨씬 질은 WTI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정제 마진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미국산 원유도 갖다 쓰면서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을 좀 늘리기 위한 이 전략을 좀 많이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SK이노베이션도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봤었을 때 기업들이 제일 잘합니다. 자기네들이 영업이익이 안 좋고 실적이 안 좋다는 건 자기네들이 제일 알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탈피하려고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계속 보였을 때 이거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텐데 그 반영이 되는 시점을 이 기술적 분석으로 봤었을 때 61선 이상 올랐었을 때 그때를 좀 보시면은 좀 편하게 증권사 리포트 안 보시더라도 기술적 분석으로 보셔도 61선 돌파했었을 때 매수 진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나이스헌터 전문가님께서 4분기는 조금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손실이 크신 분들 4분기나 내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원금 회복이라도 조금 가능할까요? 매수하신 단가가 얼마인지도 다 다른데 최소한 10만원 정도 선까지는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최영동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4분기나 내년 정도면 가능성 좀 열어놔도 괜찮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 수준에서 반등에 대한 폭 자체를 좀 예측하기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들 자체도 지금 현 구간에서는 예측하기 상당히 좀 어렵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투자처로서의
강점은 상당 부분 많이 잃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의 영향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지금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일정 수준에 대한 리바운딩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대한 이제 소비 모멘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될까 비중을 좀 축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단가를 좀 줄여가지고 좀 손실 자체를 최저화시킬 수 있는 가격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도대체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화학주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주제는요, 실적 우려에 떠는 화학주, 향후 전망은이라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최영동 멘토님께서는요, 떨어지는 칼날, 단기 실적 모멘텀이 우려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신규로 매수 들어갈 영역은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나이선터 전문가님께서는 화학주 저점과 관련해 유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영동 멘토의 포트입니다. 세움메디칼이 종목이 오늘장 마이너스 1.06%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10%대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나이스헌터 전문가의 포트 확인합니다. 휴비츠 종목이 오늘장 2% 상승 마감하면서 9.9%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먼저 2위에는 이관용 멘토의 신원이 28.1%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3위에는 포커나인 전문가의 유비벨록스가 23.4%, 4위와 5위는 여전히 정재훈 멘토님의 종목이 자리하고 있네요. 바이넥스가 19.2%, 한전산업이 17.6%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역시나 조민규 멘토님의 유니 테스트가 당당하게 1위 자리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66.1%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역시나 조민규 멘토님이 74.9% 기록하고 있고요. 2위에는 정재훈 멘토님의 54.9%, 3위는 이관용 멘토님이 32.5%의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포트에 담긴 종목 AS 보는 시간 가져봐야죠. 먼저 최영동 멘토님부터 AS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뭐 세움메디칼 저희 포트에 한 종목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저는 좀 체크하자는 주의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종목을 한 종목 정도 편입을 시켰는데요. 지난주에 세움메디칼 자체를 저희가 이제 7,200원 정도에서 추천해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바이오 쪽이라든지 헬스케어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좀 보게 되면 세움메디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5일선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로 9,000원을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 시점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격대는 일단은 9,000원까지 목표가 그대로 제시를 해드리고 다만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다른 종목군들, 뭐 세움메디칼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뭐 아이센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종목군들, 특히 이제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 의료업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PR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PR 자체를 과연 시장의 변곡점이 나왔을 때 유지를 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정 수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PR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가에 대한 가치 자체를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기간적인 흐름들은 다음 주 초까지는 일단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시그널들이 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움메디칼 아직까지 매수에 접근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라면 현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현 구간에서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간적인 부분들하고 가격적인 부분들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FOMC에 대한 내용들이 금리 인상 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간 자체가 늦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일시적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PER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평가됐다는 얘기겠죠. 쉽게 얘기해서 고평가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일시적으로 차익성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종목들을 단기적으로는 접근을 하셔가지고 장중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지금 오늘 매수를 해서 뭐 일주일 뒤에 제가 리딩을 해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간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현 시간부에서는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제가 다음 주에 막상막하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운메디칼 매수 못하셔서 아쉬운 분들이라면 오늘 최영종 멘토님이 갖고 오신 히든카드 종목에서 힌트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나이스헌터 전문가님과도 AS 해봐야 할 텐데요. 하츠가 8% 정도 손실을 봤네요. 매도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부터 확인하죠.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날에 네. 제가 그 전날 말씀 좀 드렸을 겁니다. 내일 아마 손절가에 오더라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또 바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좀 제가 길게 잡았다라면 매수가까지 다시 오는 모습이었는데 손절가를 살짝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원칙은 또 매도 처리가 됐으니까 우선은 매도 처리한 걸로 잡혀 있는데 어쨌든 긴 장기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종목의 추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저점을 좀 계속 이어보면요 아직까지 추세를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면으로 좀 추천이 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내년에 이제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건설업 중에 좀 상승이 좀 계속 된다면은 하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렌탈 산업이 좀 아직까지는 뭐 크게 영업이익이 좋지 못하는데 내년부터 렌탈 사업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좀 내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가지고 나온 종목이라서 우선은 손절가는 됐지만 뭐 가지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끝까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휴비츠인데 휴비츠도 오늘 2%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계속 연일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점을 계속 높여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고점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매물대는 이제 당분간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바이오주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약간 좀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맥도날드와 그리고 그 코카콜라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졌습니다. 왜 이 정크푸드가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건 사람들이 몸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몸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 바이오세타들, 헬스케어주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계 자금이 외국계 자금들이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되는 현상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뭐 최영동 멘토님이 최영동 멘토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온 이 휴비츠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성장 가능성은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을 좀 보시면은 꼭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 헬스케어 쪽도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분의 AS 들어봤고요. 이어서 종목 추천 히든카드 종목 살펴봐야죠.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먼저 최영동 멘토님께서는 유진테크 갖고 오셨습니다.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평택의 반도체 17란을 발주한다라는 소식과 관련해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이어서 나이스헌터 전문가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바이오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채소 종자 부문 국내 1위 업체고요. 중국 시장에서도 매출에 관련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최영동 멘토님 종목부터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유진테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뭐 제약주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헬스 쪽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요번 주 들어서는 일단은 뭐 IT 쪽에 대한 움직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기존의 2분기 실적까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작용이 되면서 일단 23,000원대 주가가 14,000원대까지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바닥을 그려주면서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삼성전자 쪽에 대한 이제 반도체 신공장 증설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로 하고 있는, 그리고 대표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미세공정 쪽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입증을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에 대한 비중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한 5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자체에도 50% 정도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면 삼성전자가 과연 휴대폰 쪽에서 일정 수준에 대한 수익률 자체를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만약에 발주를 진행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특성 자체는 사실은 장치 산업입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장에 대한 증설 흐름들이 좀 빠르게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후발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빠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를 대표를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양쪽의 벤더사로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외국인 수급 현황들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실적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화면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6월달 이후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2013년도 6월입니다. 110억이고요. 매출액이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8억입니다. 근데 전분기의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전분기에 2014년도 1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자체가 116억이었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졌죠. 이런 부분들에서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빠졌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2014년도 3분기 9월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 정상화되고 있죠. 210억, 그와 더불어서 영업이익에 대한 움직임들 42억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직전 분기에 대한 움직임들 기저효과 발생할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2014년도 9월달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정상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토대로 인해서 3분기, 4분기 실적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호전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나이스헌터 전문가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농우바이오 저희가 추천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농우바이오라서 바이오 관련주라고 해서 뭐 저희가 의약 제품 또 갖고 나왔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에 농자가 붙죠. 예, 농산물 관련한 기업이고 종자 그 C라고 하죠. 예, C를 이제 뭐 판매하는 하는데 우선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회사 사이트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그 뭐 농사하시는 분들 예, 손이 나오면서 예, 뭐 씨앗들도 나와 있고 회사 사이트를 딱 보시면 나오는데 국내 1위의 예, 종자 생산 예,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90%가 종자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주요 품목이 이제 당근, 무, 고추 같은 이런 평소에 이제 자주 이제 애용하는 농산물의 종자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수준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 웰빙 식품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죠. 근데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저가의 채소를 먹는 거라기보다는 아까도 이제 맥도날드랑 코카콜라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런 정크푸드보다는 내 몸을 좀 생각하는 면에서 이 좋은 종자가 좀 좋은 튼튼한 이 채소들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 채소 가격에서 이 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출 부분의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으로서는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더 들여서 훨씬 더 좋은 종자의 씨를 가지고 농사를 졌을 때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좀 포화 상태입니다. 국내 1위 업체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국내 쪽 매출보다는 이제 중국 쪽으로 94년도에 진출을 해서 조금씩 매출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좀 장점이 뭐냐면은 품종 보호 등록 건수를 좀 보실 텐데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좀 월등히 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 자체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농우바이오가 훨씬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많은 건수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리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중국
채소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예전처럼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전에 3위 갖기를 추천드렸을 때 마찬가지였지만 중국의 이제 중산층들의 소비가 다양화되면서 이 좋은 뭐 채소들 웰빙 식품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좋은 종자들 특히 이 농업바이오의 그 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력 상품이 무랑 당근인데 요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조금씩 이 품종을 좀 다양화시키면서 매출을 좀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매출적인 면을 좀 화면을 보시면은 이 중국 쪽의 매출을 좀 보실 텐데 그래프를 그냥 딱 보셔도 아실 겁니다. 그냥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 다른 쪽도 이제 진출하게 된다면은 매출은 이제 내년에도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제 대주주가 이제 농협으로 바뀌었는데 이 나라에서 이제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재무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 예전에 그 차트를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느 정도 그 불확실성이 다 해소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도 좀 괜찮은 이 어려운 장에서도 꾸준하게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크게 목표가는 잡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도 포트에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이 상반되는 섹터에서 종목을 좀 갖고 오셨는데요. 자, 최영동 멘토님께서는 농업바이오 궁금한 부분이나 뭐 우려감이 좀 드는 부분 없을까요? 너무 좋은 종목인가요? 지난주,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 괜히 뭐 없는 딴지를 좀 걸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일단 농업바이오 지금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당 부분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투자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차트를 돌려보셨을 때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차트가 좀 그림이 좀 예쁜 종목분들이 좀 빠르게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농업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뭐 대주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었고요. 그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도 좀 나아졌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많이 어지러운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우선 이제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일봉상 차트 좀 보시면 이제 뭐 매수가 설명 드릴 때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 매수가랑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위아래 2만원대부터 27,000원대까지 뭐 한 2달, 3달 만에 좀 올라왔는데, 이제 주봉상 흐름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좀 완만하게 움직였었어요. 2만원대부터. 이 2만원대를, 지켜온 게 이제 2013년도 때부터 2만원대부터 3만원대까지, 요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시면은 3만원에서 뭐 33,000원까지 올라갔었지만 2만원에서 33,000원, 꽤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전고점을 좀 돌파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뭐, 이 종목을 가지고 제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았는데 지금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어지러운 시장이고 좀 이런 해외 변수에 좀 구애받지 않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 이런 점이 어느 정도 지금 단기성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일목균형포사 구름대 위에 있고 오늘도 전환선과 기준선 교차 시점에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윗꼬리를 좀 달고 있다라는 거는 직전 고점에 대한 차익 매물이라고 좀 보여지니까 뭐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평범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량만 한번 좀 크게 터져준다면은 원하는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오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가는 27,000원이고 우선은 목표가는 3만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았어요. 왜냐면은 이 종목은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긴 터널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3만원 부근 정도면 충분히 뭐 목표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 손절가는 우선 좀 23,000원 정도로 짧게 잡았으니까 대응하시기에는 뭐 어렵진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기대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반도체 장비주를 갖고 오셨어요. 반면에 최영도 멘토님이 갖고 오신 유진테크에 관해서는 좀 궁금한 부분 없을까요? 제가 반도체 장비 중에서 좋아하는 종목이 몇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진테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좀 개인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장비라고 해서 뭐 쓰이는 데도 워낙 많고 뭐 그 세분화되어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추천주로는 제가 잘 안 갖고 나온 게 설명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잘 안 갖고 나온 면이 있는데 많은 반도체 장비주가 있는데 특히 이제 유진테크만의 좀 장점이 있다면 좀 뭐
내가 이 종목은 정말 이게 좋아서 가지고 나왔다. 뭐 이런 거 하나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14년도 신규 캐파 증설 위주로가 지금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반반씩 들어가는 굉장히 좀 1위 업체로서의 벤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50% 나눠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술력을 좀 인정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좀 미세공정 쪽으로 많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유진 테크만이 그 미세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미세공정에 대한 투자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미진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2014년도 요번에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평택공장 그리고 신공장 자체를 증설을 시키게 되면은 하부에 걸려있는 쉽게 얘기해서 2위, 3위 그룹도 마찬가지로 장치산업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뒤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그 증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경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유진테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오히려 굉장히 좀 크게 시장에서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기술력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매매 전략도 살펴봐야겠죠? 예, 일단은 뭐 유진테크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에 7.28%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금요일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일 상승 흐름들이 좀 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다음 날까지 오버나이트 했을 경우에 올라가는 경우들을 상당히 조금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차트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일 오전장에 미국장이라든지 유럽장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 좀 흔들려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양봉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음봉에 대한 출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좀 매수가 자체는 좀 러프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제가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자세하게 좀 그려놨습니다. 자, 직전에 보시게 되면은요, 5월달, 6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쌍고를 만들어냈죠. 쉽게 얘기해서 이중 천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자체가 3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끊임없이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줬고요. 13,000원대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거기서 좀 특징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관들이 연일 매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 부분 매수세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매수세에 대한 폭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일봉상에 대한 움직임들, 상승 추세에 대한 첫 발을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앞서 저도 이제 노모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에 대한 고점 자체를 목표가 자체를 제시해드렸듯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진테크 일단은 상승 추세의 첫 발이라고 할 수 있는 19,000원대 까지의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목표가까지 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2차, 3차 목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 자체는 상승 추세의 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15,500원 이탈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반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손절가 자체는 15,500원 꼭 지키셔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의 히든 카드 종목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영동 멘토님께서는 유진테크 갖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신공장과 관련된 수혜 기대되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나 좋습니다.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가 16,500원,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이스헌터 전문가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모바이오 갖고 오셨죠? 채소 종자 부문 국내 1위 업체고요. 중국 시장에 관한 매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7,000원,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최영동 멘토님과 나이스헌터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주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금요일장이네요. 금요일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